자,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 관계 데이터 모델의 고유한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에 데이터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의 모든 데이터가 모든 표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제약 조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모델 고유의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모델 고유의 제약 조건이 아니라 응용 업무에서 응용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모델 고유의 제약 조건. 모든 관계 데이터 모델의 모든 데이터들은 반드시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라는 거죠. 모든 릴레이션들이, 모든 테이블들, 모든 릴레이션들이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있고,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모델의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정의상 만족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명시되는 이 의무적인 제약 조건에는 네 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 제약 조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또 한 가지가 더 추가한다면 도메인 제약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메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이 표는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열을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어떤 집합,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집합에 대응되죠. 그 도메인 내에 있는, 그 집합 내에 있는 값만 와야 되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메인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타입으로 정의된 열이 있다. 그럴 때는 정수값만 와야지 문자 열이나 실수값이나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그 열들은, 그 속성들은 자신에 맞는 데이터 타입, 그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열에 맞는 도메인 내의 값이 와야 된다. 이게 도메인 제약 조건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키 제약 조건입니다. 모든 테이블들은 터플들을 서로 식별하기 위해서 터플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터플의 식별 기준이 되는 키를 둡니다. 이 키를 지정하게 되면 이 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것을 키 제약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 키 중에서, 이 키의 후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키 중에서 이 키의 후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걸 키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학번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터플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걸 식별 기준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를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하게 되면 이것을 기본 키, 지정받은 키를 기본 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 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것을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외래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외래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것을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도메인이라든가 어떤 속성의 타입이라든가 뭐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키마 테이블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 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키다. 요거의 데이터 타입은 뭐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관계 데이터 모델의 테이블들이 지켜야 될 모델 고유의 제약 조건인데, 명시적으로 명시된다라고 해서 이제 명시적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고, 앞에서 보면 명시적인 제약 조건 말고 묵시적인 제약 조건도 있었죠. 이 묵시적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 모델의 어떤 정의상 말을 안 해도 그 정의상 만족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묵시적인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속성들은 원자 값을 가져야 되죠. 릴레이션의 속성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원자 값을, 모든 속성들은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제 리스트나 값이 여러 개 오는 집합, 값이 여러 개가 오는 다치, 어떤 집합으로 오는 이런 값들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그랬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릴레이션의 원래 정의상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릴레이션의 특징, 정의 때문에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명시를 해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모든 관계 데이터 모델이 만족해야 될 고유한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고유한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뭐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묵시적인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의 특징, 릴레이션의 관계 데이터 모델의 데피니션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러면 보통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키 제약 조건, 이것도 관계 데이터 모델의 데피니션에 해당이 되는 거다. 도메인 제약 조건도 데피니션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명시적인 무결성 제약 조건은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 두 개만 얘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말고도 키 제약 조건, 도메인 제약 조건, 이것도 더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에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게 그 무결성 제약 조건에, 명시적인 무결성 제약 조건에 추가하든 안 하든 모든 관계 데이터 모델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책도 있고 저렇게 기준으로 하는 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책에서 얘기한 대로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메인 제약 조건은 이제 그 속성의 타입이 주어지면 그 타입 내에 값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도메인 제약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제약 조건은 키가 만족해야 될 이제 제약 조건인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터플의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터플 하나하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식별 기준이 필요한데, 그 식별 기준으로 사용하는 열을 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을 알면 어느 터플이다. 이 키 값들은 터플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이 뭐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느 터플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한 모든 터플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이 열을 키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키에 슈퍼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의 집합입니다. 이 릴레이션의 속성들의 모임입니다. 요게 이제 열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열들의 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트리뷰트의 집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한 겁니다. 집합인데, 요 애트리뷰트 집합을 슈퍼키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 지금 SK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애트리뷰트 집합에 동일한 값이 없어요. 서로 다 다른 값을 갖는다는 거죠. 서로 다 다른 값을 가지니까 이제 식별이 가능한 거죠.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그런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애트리뷰트의 집합. 이것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이 슈퍼키의 값은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 이 세 개 열의 값의 짝은 터플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을 갖겠죠. 사실은 학번이 다르기 때문에 학번을 포함한 이 짝은 터플들마다 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애트리뷰트의 모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키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동일한 값을 갖지 않는 애트리뷰트의 모임, 이것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 터플 T1, T2가 있습니다. 여기 T1, T2가 있습니다. 있을 때, 요 T1의 요 슈퍼키의 값과 T2의 슈퍼키의 값, 요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플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애트리뷰트의 모임, 요것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즉, 이 슈퍼키 값은 다른 터플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학번만 있으면 되는데 이름하고 나이는 곁다리로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애트리뷰트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키라고 하는 것은 이 슈퍼키 중에서 최소 슈퍼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최소 애트리뷰트,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터플들을 구별하는, 식별하는 애트리뷰트들의 모임인데, 최소 애트리뷰트, 필요 없는 건 빼버린 최소 애트리뷰트의 모임을 키라고 부릅니다. 이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이 키를 정의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반 개념입니다. 일단 서로 다른 터플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애트리뷰트가 있다.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최소 애트리뷰트의 모임, 이게 중요하죠. 그걸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소 슈퍼키, 요게 키입니다. 슈퍼키는 슈퍼키인데 이 애트리뷰트의 모임 중에서 뭘 하나라도 빼버리면 슈퍼키가 안 되는, 최소 슈퍼키, 뭘 하나라도 제거하면 식별 기준이 없어지는, 즉 최소 애트리뷰트의 모임, 요것을 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키가 바로 터플들을 식별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이죠. 슈퍼키는 변이 필요 없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슈퍼키 중에서 최소 애트리뷰트의 모임, 요게 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미국의 경우에는 주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가 있고, 이렇게 요거의 짝이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28가 9478, 요게 짝이 이루어서 하나의 번호판이 되죠. 앞에 숫자 2자리, 한글 1자리, 뒤에 4자리. 요것처럼 미국은 주 이름을 나타내는 영어 3자리, 그 다음에 뒤에 일련번호 숫자, 이렇게 해서 그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이
차례마다 서로 다르겠죠? 그럼 이 자동차 번호판이 키가 됩니다. 슈퍼키는 뭐냐면 이 자동차 번호판 외에 요것만 있어도 되는데 다른 게 더 붙어 있어요. 이것도 슈퍼키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없어도 식별이 가능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요렇게 다른 걸 포함해서 있으면 요거 슈퍼키. 요걸 뺀 최소 식별 기준이 되는 슈퍼키. 요걸 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처음에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낼 때 자동차 번호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그때 엔진에 붙어져 있는 일련 번호, 이걸 우리로는 차대 번호라고 부릅니다. 엔진에 일련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차가 아직 운행되기 전에 공장에서 만들 때 붙어져 있는 일련 번호입니다. 이것도 자동차마다 다 다른 번호가 붙어져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키가 됩니다. 식별 기준이 되는 최소 슈퍼키, 최소 애트리뷰트의 모임, 이게 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시리얼 넘버하고 메이크, 요것만 있어도 식별이 되는데 요걸 포함한 메이크, 요거 슈퍼키입니다. 그렇지만 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이 메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 요거는 식별이 되니까 슈퍼키이자 최소 애트리뷰트니까 키도 됩니다. 네, 최소 애트리뷰트의 슈퍼키를 키라고 합니다. 키는 항상 슈퍼키가 됩니다. 키를 포함하고 다른 애트리뷰트가 있다. 그러면 그게 슈퍼키입니다. 이 애트리뷰트는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키를 포함해서 다른 애트리뷰트가 포함하면 슈퍼키. 요걸 뺀 키만 있는 것, 그것도 슈퍼키라고 부릅니다. 그런 최소 슈퍼키를 키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키 제약 조건을 배우고 있으니까 키 제약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키 제약 조건은 식별 기준이 되는,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값을 갖지 않는, 이 키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기 키 제약 조건이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의 후보가 된다라고 해서 후보키, 영어로는 캔디데이트 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식별 기준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는 키가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 지정되어 있는 그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키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현할 때 키에는 밑줄을 쳐서 이게 키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카라고 하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번호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번호판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키입니다. 차대 번호 이것도 후보키입니다. 네. 이 테이블에서는 후보키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정합니다. 뭘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개의 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키로 선택했네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키 중에서 하나를 식별 기준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기본 키가 됩니다. 이 기본 키는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터프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을 참조한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는데 이쪽에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표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학생 하나를 여기서 식별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떤 학생 하나를 지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의 기본 키를 사용하게 되면 100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120번이다. 그럼 이 학생 한 명이 딱 정해지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 이 테이블의 기본 키를 여기서 참조하면 이쪽에 터플 하나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키는 터플을 식별하는 기준이자 다른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참조할 때 이 값을 참조할 목적으로 이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이것을 기본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 기본키는 식별 기준이 된다. 식별 기준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구별된 값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값을 갖는 터플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키 제약 조건입니다. 자, 여기 자동차에 대한 예가 있네요. 자, 여기 자동차 보시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여기 있고 차대 번호가 여기 있고 어떤 회사 무슨 모델 몇 년도에 생산됐는가 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쭉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은 차대 번호,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 이 둘이 식별 기준이 됩니다. 이 둘을 후보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얘를 기본키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얘로 기본키로 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얘를 기본키로 정한 예를 사용했는데 이번 예에서는 얘를 기본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모든 테이블들은 키가 있고 그 키가 여러 개 있으면 후보키, 그 중에 하나를 식별 기준으로 기본키를 정하게 됩니다. 이 기본키 또는 후보키가 만족해야 될, 키가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이게 키 제약 조건입니다. 그 제약 조건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네, 서로 지금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게 키 제약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